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는 현재 다른 집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 가족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지만 우린 4년 동안 오래된 주택에 살았던 적이 있었어. 당시 해외에서 살았는데 이곳에 오래된 집이라 함은 정말 100년은 쉽게 넘어가는 집들이거든. 우리가 이사를 간 곳은 정확히 109년 된 집이었어. 그 집은 2층으로 된 주택이었으며 1층엔 주인 할아버지가 사시고 2층을 우리 가족이 쓰게 됐지. 그런데 그 집은 보자마자 이상하고 묘하게 서늘했어. 특히 내 방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기분 나쁜 서늘함이 느껴졌지. 그리고 내 방은 햇빛이 잘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도록 엄청 싸늘했어. 뭐랄까, 시리다는 느낌으로 싸늘함이었어. 그냥 이유 없이 계속 닭살이 돋았으며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가시질 않는 거야. 아무튼 그렇게 이사 오고 나서 이틀 정도 지났을 때였지. 난 엄청나게 생생한 악몽을 꾸게 됐어. 한참 자는데 실내용 슬리퍼가 마루를 스치는 소리인데 엄청 빠르게 들리기 시작했어. 뭐야, 시끄럽게. 그리고 눈을 떠보니 하얀 발목까지 오는 원피스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이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빠르게 내 방 안을 돌고 있었어. 그러다 내가 눈을 뜬 것을 보고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 피부가 다 썩어서 새까맣고 눈은 눈알만 있으며 머리는 금발의 단발인데 약간 진한 금발이 빗자루 마냥 푸석푸석해 보였어. 그리고 눈이 마주치자마자 멈추더니 할머니는 내 얼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고 난 눈을 질끈 감았다 떠보니 다음날 아침이었지. 당시 우리 집 계단은 다세대 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계단 주변 벽을 다 메꿔놨는데 우리에게 계단은 아무 쓰임새가 없었거든. 그런데 우리 집 고양이 3마리 중 2마리는 이유 없이 계단 쪽으로 가지 않으려 했고 한 마리는 자꾸 그 앞에서 계속 울었어. 그러다 가끔 계단 밑에 내려가서 울기도 했거든. 한 번은 고양이를 안고 올라오기 위해 내려갔는데 그 느낌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 그래서 결국 계단 입구를 박스로 막아놓게 되었지. 그런데 나만 이상하다 느낀 게 아니었어.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지. 얘, 집이 좀 이상하지 않니? 너 혹시 뭐 본 거 없어? 엄마가 나에게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하루는 심지어 귀신이나 미신 따위는 전혀 믿지 않는 오빠마저 너 왜 들어와? 방에 있는 거 아니었어? 소리가 계속 나길래 너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 방으로 가보면 역시 아무도 없었어. 그 후 대학 졸업을 하는 4년간 살다가 결국 이사를 가게 되었어. 이 일은 지인이 겪은 실화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갓 대학에 입학한 그녀는 용돈을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번화가의 한 노래방 입구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벽보를 보게 되었고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들어가자 사장님이 있었다고 해. 휴, 여자네. 야간에 하는 일인데 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 다른 아르바이트에 2배가량 되는 시급에 끌려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 시켜만 달라며 자신만만했고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다고 해. 밤새 술 마시는 주점 노래방은 아니었고 단순한 노래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는 운영하지 않았고 번화가였지만 손님이 많이 오지도 않아서 정해진 시간보다 항상 마감을 빨리 했었대. 보통 밤 12시에서 아주 가끔 정말 늦으면 새벽 2시 정도에 마감을 하곤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4일째 되는 날이었지. 그날은 유독 손님이 없었고 들어온 손님들은 이상하게도 30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버렸다고 해. 그래도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밤 12시쯤 마감을 하기 위해 홀 청소를 했어. 혼자 적적하게 청소를 하려니 심심해서 노래방 기계에 노래를 잔뜩 예약하여 반주만 틀어놓은 채 노래를 따라 부르며 열심히 청소를 했다고 해. 당시 쿨의 애상이 나오고 있었고 신나게 흥얼거리며 바닥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부분에서 음악이 멈춰 렉 걸린 것 마냥 튕기더래.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녀는 기계가 고장났나 싶어 모니터를 손으로 몇 번 두드려 보았지만 갑자기 이유 모를 소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돋더래. 그래서 밀대 걸레도 던지듯이 놓고 노래방 카운터 옆에 있는 쪽방에 숨었대. 너무 소름이 돋아 덜덜 떨고 있는데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지더니 쪽방 쪽으로 점점 다가오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소리 지르면서 밖으로 달려나갔다고 해. 그리고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이런 일이 있어서 안에 못 들어가겠다고 말을 했고 사장님은 아무 대답 없이 가만히 듣고만 계시다가 알겠다며 문 잠그지 말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하셨다고 해. 그리고 당분간은 그런 일이 없었지만 나흘째 되던 날이었대. 어김없이 마감 시간은 다가오고 그날의 공포는 잊은 채 잡담을 하며 청소를 시작했다고 해. 그녀는 맨 구석에 있는 방에 가장 큰 룸을 청소하러 들어갔을 때 어떤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테이블 옆에 서 있더라는 거야. 그녀는 오죽했으면 일행이 버리고 갔을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비꼬는 듯이 말을 했대. 저기요, 집에 안 가세요? 그러자 만취된 듯 비틀거리던 그 여자가 갑자기 몸을 똑바로 우뚝 세우더니 고개를 번쩍 들더라는 거야. 그 여자는 눈썹이 없고 검은 자가 없이 새하얀 눈동자를 가진 여자가 갑자기 자기를 쳐다보는데 소름이 끼쳤고 그 여자 입에서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확인한 순간 바로 노래방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대. 그 중얼거리는 소리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왔고 바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고 해. 그 여자가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괴한 손님이 있는 노래방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이 잘 구해지지 않는 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때는 2009년 10월. 병장 2호봉이던 시절이었지. 시간은 새벽 2시쯤 됐었던 것 같아. 야간 근무를 나간 후 나는 당연하다시피 헬멧을 바닥에 깔고 총기 끈과 군장을 풀고 편히 앉았지. 당시 아들 군번이었던 후임과 같이 근무를 나가게 되었고 난 부사수에게 말을 했어. 야, 누구 오면 깨워라. 그리고 잠에 빠졌지.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전병장님, 누가 있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부사수가 말을 했어. 난 간부인 줄 알고 당황해서 바로 군장과 총기를 얼른 파지했지. 아씨, 말년에 영창 가는 거 아니야? 혼자 속으로 생각했었어. 근데 막상 내가 일어났더니 아무것도 안 보였어. 아, 씨. 지금 네가 나한테 장난칠 군번이냐? 거참이 웃음냐? 난 너무 화가 나서 부사수에게 다그쳤어. 그랬더니 부사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억울하다는 듯이 말을 했어. 아닙니다. 진짜 뭐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 대답하냐? 죽을래? 그리고 몇 분 동안 갈군 다음 나는 다시 헬멧을 깔고 앉았지. 그러자 부사수가 혼자서 뭐라고 궁시렁거리는 거야. 철제 창고에서 분명 하얀 게 움직였는데. 야, 너 지금 철제 창고라고 했냐? 예, 그렇습니다. 난 부사수의 말을 듣자마자 1년 전에 내가 고참에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어. 야, 보글보글. 내가 전이 봤을 때 보글보글에 나오는 공룡 닮았다고 고참이 지어준 별명이었어. 이병, 보글보글 부르셨습니까? 그 당시 난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개 짬찌 이등병이었지. 너 저기가 뭔지 아냐? 이병, 보글보글 철제 창고라고 들었습니다. 오, 벌써 그런 것도 알아? 원래 칭찬을 해주는 고참이 아니기에 칭찬을 해주니 기분이 좋았어. 이병, 보글보글 감사합니다. 좋냐? 쪼개냐? 지금 네가 쪼갤 군번이냐? 갑자기 갈구기 시작하더니 5분간 정신없이 털리는데 갑자기 고참이 이러는 거야. 너 저기 귀신 나오는 거 아냐? 잘 모르겠습니다. 고참은 씩 웃더니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 부대는 소규모 부대라서 부대가 작거든. 부대 끝에서 부대 끝까지 미친 듯이 뛰면 1분 안에 끝으로 갈 수 있을 만큼 작았지. 너 우리 부대 3대 귀신 이야기 못 들어봤지? 내가 알려줄 테니 나중에 너도 후임한테 알려줘라. 첫 번째는 동계 체력 단련장 줄넘기 귀신이다. 저기를 청소하면 매일 청소 시간에 불 끄는 거 알지? 근데 가끔 새벽에 지 혼자 불이 켜지고 줄넘기 하는 소리가 난다.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나는데 나는 한 번도 못 봤지만 내 고참들은 본 사람이 여럿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기 대공초소다. 우리 대공초소. 거기 지금은 완전히 거지 같은데 원래는 저기서 MG50을 쏘는 곳이다. 옛날에 전쟁 때 죽은 놈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끔 옛날 군복 입은 군인이 보인다더라. 국지도발 때 잘 봐봐라.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야기였지. 마지막이 철제 창고 귀신이다. 원래 저기가 미군들 막사였다. 저기에 한 국군, 미군 40명 정도씩 살았다고 하더라.
원래 미군들이 사고 좀 많이 치는 거 알지? 이 동네 사는 여자들하고 일이 일어난 게 한두 놈이 아니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일병놈이 사고를 쳤는지 어떤 여자가 배가 조금 불러서 그놈을 찾아왔다더라. 당연히 그놈은 슬금슬금 피했고 얼마 안 있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단다. 그 여자는 애를 낳았는데 동네 사람들은 양키하고 배 닿아서 애 낳은 양공주라 욕하고 애기한테는 애비 없는 년이라고 쌍욕을 했다더라. 결국 그 애가 5살인가 6살 정도 됐을 때 둘이 농약 먹고 자살했단다. 그 뒤로 그 엄마와 애가 애비 찾으려고 저기 철제 창고에 나타난다더라. 아무튼 저 철제 창고가 우리 탄야고 초소랑 근접해서 우리가 만약 근무 중에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와서 얼굴 보고 간단다. 아마 지들 애비 찾으려나 보지. 재밌지? 이병, 보글보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작업 시작하자. 10분 동안 잘 쉬었지? 예, 알겠습니다. 대충 이런 기억이었는데 딱 그게 생각난 거야. 그래서 내가 푸사수에게 그 귀신 이야기를 해줬거든. 그런데 이놈이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전병장님, 혹시 그 귀신들 중에 어린애가 여자애 아닙니까? 어? 너 누구한테 이야기 들었냐? 그러자 이놈이 갑자기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 야, 뭐하냐? 아까 철제 창고에서 하얀 게 2개 움직였는데 크기가 하나는 젊은 여자였고 손잡은 건 작은 꼬마 여자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정신줄을 놓기 시작했고 결국 실신을 해버렸어. 그리고 잠시 후 근무 교대를 위해 교대장 근무를 서던 놈과 같이 막사까지 업어서 데리고 갔어. 그리고 나서 며칠 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진짜 소름이 돋았어. 우리 포대에 1, 2등병들은 물론이거니와 갓 상병을 단 애들이 여럿 이런 일을 겪었던 거야. 그때부터 진짜 귀신이 있다는 게 믿겨지기 시작했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정말 우연한 기회로 친구들과 위자보드를 접하게 되었다. 엑소시스트 영화를 본 친구들은 기겁하며 도망갔고 그 영화를 보지 않은 나와 몇몇 친구들은 호기심에 동아리방에서 위자보드를 열게 되었다. 먼저 주의사항을 읽어보았다. 1. 절대 15분 이상 플레이를 하지 말 것. 2. 귀신에게 미래 따위를 물어보지 말 것. 3. 게임 종료 시 귀신의 동의를 구할 것. 4. 귀신이 게임 종료를 거부한다면 계속 플레이를 해야 한다.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 5. 귀신이 게임 종료를 거부했을 시 설득을 해라. 간단한 게임 방법에 나와 친구들은 괜찮다 싶어 바로 게임을 시작했다. 하지만 친구 중 한 명은 무섭다며 게임에 참여를 안 했고 남은 3명이 말판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게임을 진행하기로 했던 A가 게임을 시작했다. 거기 계십니까? 우리가 만난 귀신은 미국 출신의 11살짜리 꼬마애였다. 우리는 말판이 움직일 때까지도 말판 어딘가에 트릭이 있겠지 하며 게임을 진행했다. 왜 죽었는지, 무슨 원한이 있어 구천을 맴도는지, 서양 귀신이 어떻게 동양까지 왔는지
이런 걸 물어봤다. 말파는 빠르진 않지만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A의 질문에 대답을 했다. 하지만 문장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10분이 지났을 때였다. 게임에 참여하고 있던 B의 핸드폰이 울렸고 B는 순간적으로 손을 떼어 핸드폰을 받았다. B는 위자보드의 게임 규칙을 어기게 된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실실 웃으며 넌 이제 큰일 났다며 놀리기 시작했다. B는 잠시 당황하다가 쉬익 웃으며 동아리방을 나갔고 나와 A는 B가 나간 뒤 우리도 이제 바쁘니 다음에 다시 보자며 귀신에게 동의를 구했다. 그러자 귀신은 간단히 굿바이를 해주었고 나와 A 그리고 구경하고 있던 C는 별거 아니라며 게임을 접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게임 규칙을 어겼던 B의 어머니가 갑작스런 심장 발작으로 돌아가셨고 B가 어머니의 장례식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 전치 3주의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그때서야 나와 친구들은 위자보드의 규칙이 생각났고 B의 병실에서 다시 위자보드 게임을 시작했다. 처음 게임에 빠져 있었던 C는 만약을 대비해 게임에 참가하지 않았고 그때 그 멤버 그대로 3명이서 게임을 시작했다. 그리고 A가 게임의 시작을 알렸다. 거기 계십니까? 귀신은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예스로 대답했고 빠르게 말판을 움직여 글씨를 만들어냈다. 날 무시해서 화가 났다. 나와 친구들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A가 대답했다. 절대 널 무시한 게 아니야. 우리는 이 게임이 정말 장난인 줄 알았어. 근데 정말 B의 어머니를 너가 죽인 거야? 귀신은 잠잠히 있다가 노를 대답했고 또 하나의 문장을 빠르게 만들어냈다. 그건 우연일 뿐. 그럼 B의 사고는 너가 유도한 거야? 그러자 귀신은 예스라 대답했고 자기는 다른 귀신들보다 정이 많아 그 정도만 했다면서 감사히 여기라는 문장을 만들었다. 문장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길어서 얼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게임을 시작한 지 벌써 15분에 가까워졌다. B의 일로 규칙을 머릿속에 인식시키고 있었던 탓에 15분을 넘기지 않기 위해 굿바이를 요구했지만 귀신은 당연히 노를 외쳤다. 나와 친구들은 애원하며 사정했고 귀신은 머뭇거리더니 킬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죽여버리겠다고? A가 기겁하며 물어보자 자기하고 놀아준다고 했으면서 금세 가버리는 게 어디 있냐며 대답했다. 그리고 시간은 15분을 넘어섰다. 한 번 사고가 난 B는 울며 불며 우리가 아니어도 너와 놀아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고 정말 우리는 너가 무서우니 한 번만 우리를 봐달라고 애원을 해댔다. 그러자 귀신은 가만히 있더니 결국 굿바이를 시켜주었다. 그 후로 위자보드를 버리려고 해봤으나 함부로 하면 또 보복이 온다고 하여 관심 있어 하던 선배에게 넘겨버렸다. 물론 그 선배도 일주일 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한다. 그때 당시 나와 그 친구들은 울고 불며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11살짜리 꼬마애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게임을 하던 그 20분간의 그 시간 동안 생사를 왔다 갔다 하며 공포에 덜덜 떨었다. 위자보드.
우연이라도 접하지 말길 바란다. 혹시나 접하게 되더라도 절대 플레이를 하면 안 된다. 당시 내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었어. 그때 알바를 했었는데 이틀 정도 쉬는 날이었고 과제도 할 건 다 한 상태라 방 안에서 혼자 TV만을 멍하니 보고 있었거든. 그러다 뜬금없이 계곡이나 놀러 갈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집안을 샅샅이 뒤져 준비를 하게 됐어. 마침 고기와 술, 코펠, 버너, 텐트 등 기본적인 캠핑용품이 있었고 친구들을 붙잡아 갈까 하다가 그냥 혼자 가서 가볍게 1박하고 오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려 쌈 채소, 쌈장, 소금 등을 구매했고 버스와 도보로 약 50분의 시간을 들여 어느 산속에 있는 계곡으로 들어갔어. 아무 생각 없이 간 터라 별 기대는 안 했지만 수심도 무릎에서 반뼘 정도 위로 오는 정도라 깊지 않았고 물살도 그리 빠르지 않았지. 그리고 한쪽 편에는 텐트를 치기에 괜찮은 자갈밭도 있었어. 그 계곡은 그늘진 곳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습기가 많았다는 점과 좀 더 위쪽은 매우 깊어 보이는 물이 있었다는 것이 불안했지만 다른 곳을 가자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냥 자리를 잡게 되었어. 그렇게 자리를 다 잡고 텐트도 친 다음 혼자 수영도 하며 다슬기도 잡고 고기도 구워 먹으며 나름 재미있게 보내고 있었지. 그렇게 놀다 보니 금세 어두워지기에 먹고 있던 고기를 서둘러 정리하고 램프를 켠 후 주변 정리를 하면서 예전의 경험을 토대로 텐트 주변에 소금을 뿌려두었어. 그리고는 하염없이 조금씩 밝아오는 별과 달빛을 보면서 맥주에 과자를 먹고 있었지. 그렇게 얼마쯤 지났을까? 문득 누군가가 날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눈이 익숙해지지 않아서인지 그냥 어두운 주변만 보였을 뿐 사람은 보이지 않아 단지 기분 탓으로 돌리고 다시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어. 그리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전과는 확연히 다를 정도로 강한 시선을 느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 하지만 처음과는 다르게 시선이 강하게 느껴졌기에 좀 더 신중히 살펴보던 나는 텐트 좌측편, 그러니까 물이 깊어 보여 가지 않았던 곳에서 무언가가 서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 텐트에 걸어두었던 램프로 비춰보려 했으나 거리가 멀어 실패했어. 하지만 분명한 건 무언가가 날 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 처음엔 근처 마을 사람으로 착각했지만 주변에 사람이나 혹은 동물이 무난하게 올라설 바위가 드물었다는 것과 만약 올라선다고 해도 물이 첨벙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자 이건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 그쯤 되자 잠자기는 포기하고 나를 보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곳을 노려보기 시작했어. 그날 달이 초승달이다 보니 달빛도 약해 어두워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차츰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무언가의 모습이 어설프게나마 보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사람의 형상이란 걸 알아보자마자 난 물귀신이라는 확신이 들었어. 그렇게 물귀신과 나의 조용한 기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물귀신이었기에 나름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려 했는데 불현듯 물귀신의 모습이 조금 커진 듯 보였고 점점 모습이 커져가고 있는 거야. 난 눈이 이상해진 줄 알고 눈을 깜빡여도 보고 눈도 비벼보았지만 확실히 점점 모습이 커져가고 있었고 느리지만 분명히 나를 향해 똑바로 다가오고 있었어. 그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란 난 기도를 소리내어 외쳤고 그러자 물귀신이 움직임을 멈추더니 나와 거리는 겨우 8, 9m밖에 안 되었어. 여전히 모습은 어둠에 가려져 있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 이대로 있다가는 잠들어서 끌려 들어가던가 아니면 물귀신에 홀려서 끌려가던가 둘 중 하나일 것 같았어. 그래서 설득을 해보기로 생각했지.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 그렇게 난감해하던 찰나 고기가 남은 것이 있었고 소주는 없었지만 맥주도 6캔이 남아있다는 게 생각이 났어. 그리고 버너에 다시 불을 붙여 고기를 굽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말을 하기 시작했어. 언제부터 물속에서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간 물속에서만 있느라 얼마나 배가 고프셨습니까? 원래대로라면 한 상 가득히 차려 대접하는 것이 예라고는 하지만 자리가 이러하여 드릴 것이 이것뿐이니 너무 박하다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대신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같은 식으로 말을 하면서 돼지고기를 굽고 김치도 살짝 익혀 일회용 그릇 2개에 수북히 담은 뒤 맥주 4캔과 함께 텐트 주변 밖, 그러니까 소금을 뿌린 곳 밖에 꺼내놓았어. 가족이 해준 것만큼 맛이 있진 않겠지만 제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으니 이것과 술 한잔 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 텐트 입구만 노려보았지. 그러다 어느 순간 잠이 들었고 새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나는 부랴부랴 밖으로 나갔고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 분명 고기와 익힌 김치를 담았던 일회용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설거지를 하고 말린 듯이 기름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려져 있었고 맥주캔도 깨끗이 비워져 있는 채로 정돈된 채 놓여져 있는 거야. 휴, 간신히 살았구나. 그리고 부랴부랴 짐을 챙겨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어. 나중에 그 근처 마을에 찾아가 물어보니 옛날부터 물귀신이 있는 계곡이란 말이 있었고 마을 어르신 몇몇 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며 먹을 것을 좋아하여 먹을 것을 주고 풀려났다라는 얘기도 있는 나름 명소였던 거야. 여자 혼자 사는 사람들은 집 보러 부동산 갈 때도 혼자 가지 말고 남자나 어른과 같이 가라는 말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당시 나는 자취 경험도 많았고 집 보러 부동산 다녔을 때 부동산 쪽에서 배려를 해준 건지 모르겠지만 젊은 여자 중개사가 같이 다녔기에 그런 말을 들어도 다 무시했었어. 난 2년 동안 살던 집에 더 살아도 문제는 없었는데 막연히 새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혼자 집을 보러 다녔고 그날 갔던 부동산에서는 남자 중개사가 같이 다녔었거든. 거기는 원룸인데 내가 원래 보려고 했던 방이 아니었고 다른 방이 이사를 나갔다고 해서 다른 방으로 보러 갔었어. 그 방에 도착하니 건물주가 직접 청소하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
나이는 한 50대로 보이는 아저씨였어. 중개인과 같이 인사를 하고 5층에 있는 방을 봤는데 방이 너무 깔끔하며 예쁘고 인테리어와 가구의 배치도 너무 예뻤지. 층간소음이 상대적으로 덜한 꼭대기층이기도 했고 제일 중요한 가격마저 저렴했던 거야. 근처 다른 곳의 평균보다 보증금이 300 가까이 낮았거든. 이렇게 예쁘고 싼데 당연히 계약해야지 싶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결정했어. 그리고 이사하기 전에 한 번 더 방을 보러 갔을 때도 건물주가 건물에 있는 거야. 난 건물주가 같이 사는 곳은 좀 껄끄러워서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라고 했어. 건물 보수 작업을 할 때 건물주가 직접 한다는 거였지. 그 후 그 원룸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 그러던 어느 날 여름 감기에 심하게 걸리는 바람에 출근을 이틀 연속으로 못한 적이 있었어. 그때가 이사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였지. 당시 내 목소리가 다 죽어가니까 회사에서도 병원 진단서만 내라고 했고 병원 갔다 와서 약을 먹고 한참을 자다가 밤에 일어났었거든. 일어나서 폰을 봤는데 건물주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3통이 와 있었어. 늦은 시간이라 전화는 좀 그렇고 문자로 무슨 일이냐고 보냈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 머리가 아파 누워서 받았는데 대뜸 나에게 말을 했어. 아가씨, 왜 출근 안 해요? 제가 감기에 좀 걸려서요. 그렇다고 이틀이나 쉬면 어떡해. 그렇게 일해서 방세는 낼 수 있어? 건물주는 다짜고짜 방값 걱정을 하는데 거기서 머리가 띵 했어. 근데 제가 이틀이나 출근 안 한 거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저기, 전기 미터기가 밤이고 낮이고 돌아가길래 집에 있는 줄 알았지. 건물주는 우물쭈물대더니 대답을 해주는데 아무리 여름이라도 추워서 선풍기만 돌리고 있었고 불을 켤 힘도 없어서 불도 다 끄고 있었거든. 근데 당시에는 아프기도 하고 일 안 해서 월세 못 낼까봐 엄청 뭐라 한다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어.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났어. 감기도 다 나아서 출근도 다시 정상적으로 하고 지냈는데 비가 엄청 오는 주말 밤 12시쯤에 건물주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야. 그때 게임을 하고 있어서 시간을 확실하게 기억하거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게임 도중에 인터넷이 끊기진 않을까 걱정했었어. 아무튼 건물주가 갑자기 문을 열어달라는 거야. 난 당황스러워서 이 시간에 왜냐고 물었더니 지금 옥상 보수 공사 중인데 우리 집 베란다 방향으로 물이 새는 것 같아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사실이라도 그 시간에 집에 들이는 게 영 꺼림칙했어. 그래서 그냥 내가 확인한다니까 아가씨가 봐서 뭘 안다고 그러냐며 문을 열어달라고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난 좀 있다가 남자친구가 오면 봐달라고 한다고 했더니 나보고 남자친구 있었냐며 전화를 끊어버렸어.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었지. 내가 이 집을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저 일이 있고 보름 정도 지났을 때였어. 현관문에
밖을 볼 수 있는 작은 렌즈가 있는데 그게 크기가 좀 큰 것 같았어. 밖에서 도어락을 열 때 대충 현관 쪽에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보이는 정도였거든. 그때가 금요일이었어. 회식 때문에 밖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또 건물주한테 전화가 왔어. 아가씨, 전기 아까운 줄 모르고 왜 불을 켜놓고 다녀? 제가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불을 켜놨나봐요. 난 대답하면서 엄청 소름인 게 건물 밖에선 우리 집 불이 켜져 있는지 안 보이거든. 그리고 항상 암막 커튼을 쳐놓고 다녔기에 건물 밖에서 볼 수 있는 창문은 방과 화장실이 전부였고 그냥 화장실 불을 켜놨나 보다 했었어. 그렇게 회식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집 앞에서 우리 집 쪽을 봤는데 내 방 화장실 창문과 방 창문에 불빛이 안 보이는 거야. 대체 우리 집 어디에 불이 켜져 있다는 건지, 다른 집이랑 착각했나 생각하면서 현관 앞에 섰는데 그 작은 렌즈 사이로 현관불이 켜 있는 게 보였어. 그리고 현관을 열었더니 신발장 불이 켜져 있었지. 참고로 센서 등이 아니고 스위치였거든. 그날은 무서워서 도저히 집에서 못 자겠다 싶어 조금 멀리 사는 친구 집까지 가서 자게 됐어.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부동산에 가서 나한테 방을 소개했던 중개인에게 이사를 가야겠다며 그간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어. 그랬더니 중개인이 말하는 거야. 참, 그 방이 참 예쁘고 좋아서 주로 여성분에게 소개를 하는데 이상하게 전부 계약 만료가 되기도 전에 이사를 나가네요. 그나마 제일 오래 사신 분이 5개월 정도 됐었다고 해.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고 건물주 욕만 하면서 나가버리는 바람에 이유를 몰랐다고 해. 처음 중개인과 같이 봤을 때는 정말 젠틀하고 인상 좋아 보이는 동네 아저씨였거든. 그렇게 나는 3개월 살다가 이사를 나가게 됐어. 그 집에 살면서 건물주가 했던 게 선의일 수도 있고 내가 오버했을 수도 있지만 원룸만 6년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 베란다 창문 사이로 속옷을 훔쳐가는 일은 있어도 저렇게 음침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처음이었어. 아무튼 원룸에 사는 여자는 방 보러 갈 때 남자와 함께 가기를 바래. 그리고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여자 혼자 산다는 걸 굳이 말하지는 말았으면 해. (10년이) 지난 일인데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사실 무섭다. 때는 20살. 나는 막 대입 수능 시험을 마쳤지만 기대보다 낮은 점수로 인해 마음이 심란했다. 이래저래 고민도 많았기에 처음으로 혼자서 여행을 떠나보기로 하였다. 여행 루트는 서울, 목포, 제주의 루트였고 여행의 목적이 생각 정리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보단 기차도 타고 배도 타고 싶었다. 제주까지 가는 길이 나름 지루하긴 하였지만 처음으로 장시간 배도 타며 제주까지 가는 이틀 동안이 나름 신선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제주항에 도착하였지만 도착 후 목적지가 없었기에 정처 없이 걸을 뿐이었다. 그렇게 한참 걷고 있을 때 갑자기 택시 한 대가 나를 따라오더니 내 옆에 멈추며 말을 걸었다.
학생, 어디가? 저 숙소를 찾고 있어요. 그러자 택시 기사님은 다짜고짜 택시에 타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현금이 얼마 없었기에 돈이 없다고 거절을 했다. 돈 없어도 괜찮아. 타. 사실 그때부터 이상했던 건데 그땐 어린 나이여서 그런지 이상하다는 느낌보다 돈이 굳게 된 것에 좋아하며 타게 된 것 같다. 그렇게 제주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지만 외진 곳으로 들어가다 보니 허름한 2층 전원주택의 집이 나왔다. 그곳에는 노부부가 민박 및 숙박업을 하고 계셨지만 손님은 한 명도 없는 듯 보였다. 뭐 이런 시간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였고 생각보다 숙박비가 싸서 바로 자겠다고 했다. 당시 숙박비가 3만원으로 기억한다. 그렇게 짐을 대충 풀고 관광 아닌 관광을 한 뒤 저녁이 돼서야 숙소에 도착하게 되었다. 숙소의 구조는 1층은 주인이 사는 집이고 2층에 방이 여러 개 있는 구조였다. 낮에는 분명 손님이 한 명도 없었는데 도착하고 보니 내 옆방에 신발이 여러 컬레가 있었고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방에 들어온 뒤 저녁을 대충 먹고 관광 중 찍었던 디카 사진을 보고 있었다.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었는데 옆방에서는 수군대는 소리만 날 뿐 아무도 방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밤 12시가 되자 피곤했지만 당시 제주에 바람이 많이 불어 폭풍주의보가 내려졌고 집이 많이 흔들려 쉽게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억지로 잠을 청하려던 찰나 학생, 자? 할아버지가 방문을 노크하며 내가 자는지 물어보았다. 아니요, 아직 안 자요. 얼른 자. 그러더니 다시 1층으로 내려가셨다. 잠을 자려 했으나 매섭게 부는 바람 때문에 도저히 못 자고 TV를 틀고 방송을 봤다. 그렇게 새벽 2시가 되었다. 학생, 자? 다시 한번 나에게 물어본다. 아니요, 잠이 안 와서요. 안 자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얼른 자야 한다고 말씀하시고는 내려가셨다. 그렇게 새벽 4시. 학생, 자? 아니요, 아직.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잠긴 문고리가 심하게 흔들리며 할아버지가 화를 냈다. 왜? 아직도 안 자? 왜 안 자? 얼른 자! 이때 집안의 창문은 바람으로 심하게 요동쳤고 난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직감했다. 네, 잘게요. 알겠어요. 난 대답 후 불을 끈 뒤 자는 척을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몰래 짐을 챙겨 거기를 나오게 되었다. 그때까지도 옆방은 불이 켜져 있는 채 아무도 나오지 않고 있었다. 나는 무서운 마음으로 제주항까지 바람을 뚫고 걸어 나왔다. 그런데 내 뒤에서 주인 할아버지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었다. 허겁지겁 제주항까지 뛰어가니 다행히 새벽 5시인데도 안내원이 당직을 서고 있었다. 난 안도를 하며 직원에게 목포든 부산이든 제일 빠른 배가 언제냐 물어보았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 배가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어요. 안내원이 당황하며 말을 했다. 이 말을 들은 뒤 망연자실했지만 밝은 형광등이 비추기에 안심하며 대기석에 풀썩 앉아버렸다. 마침 할아버지도 나를 뒤따라 항구에 도착하였고 내 옆에 따라 앉았다.
학생, 말도 없이 그렇게 가면 어떡해. 하루 더 묵고 가. 아니에요. 가봐야 해서요. 문득 할아버지가 왜 나를 따라왔는지 궁금해졌다. 할아버지는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할아버지의 답을 듣고 난 급히 항구를 나와 택시를 잡고 공항으로 직행하였다. 공항에서 6시간을 기다린 후 겨우 집으로 올 수 있었다. 그 할아버지의 대답은 우리 아들이 배 타고 들어와서 마중 나왔어. 분명 바람이 심하게 불어 배가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다고 했는데 말이다. 그때 옆방의 존재, 그리고 할아버지의 의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그 자리를 피하게 돼서 내가 지금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다. 이건 내가 24살 때의 이야기야. 당시 군 제대를 한 직후 욕심의 눈이 멀어 잘 알아보지도 않고 선배에게 속아 얻은 가게가 쫄딱 망해 모아둔 돈 모두를 탕진한 채 가진 돈 한 푼 없이 술로만 세월을 보낸 적이 있었어. 술 때문인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몸이 많이 아팠었거든.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날들이 수두룩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몸이 너무 아파서였지. 증상은 머리가 어지러우며 가슴은 누군가 짓누르는 듯이 무겁고 답답하고 마치 거인이 내 몸을 통째로 움켜쥐고 으깨는 듯한 아주 심한 몸살 같은 증상이었는데 이대로 잠들어 버리면 죽을 것만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들 정도로 아팠어. 진통제도 듣지 않을 정도의 고통이었으며 통증을 이겨보려 술을 마시고 억지로 잠이 들면 30분도 채 잠들지 못하고 깨곤 했어. 그리고 그 잠깐 사이에도 찾아오는 악몽과 가위들로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깨는 날이 많았어. 그 당시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 싶을 정도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지. 그렇게 병원을 찾아가도 뚜렷한 이유를 알지 못했고 의사들의 답변은 하나같이 스트레스, 신경성 때문이란 대답밖에 없었거든. 나는 드는 비용에 비해 아무런 해답도 주지 못하는 병원을 더 이상 가지 않게 되었어. 이런 나를 보다 못한 어머니는 어느 날 어딘가 다녀오시더니 새벽까지 혼자 앓고 있던 나를 불러냈어. 대문 앞에 있는 수도가에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하시더니 부엌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오셨지. 그것은 밥과 고춧가루, 소금과 간단한 나물 몇 가지가 담긴 큰 밥그릇 하나와 시퍼런 부엌칼 하나를 가지고 오셨는데 한참 동안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시더니 밥그릇 안에 밥을 숟가락으로 비비더니 칼을 내 머리 위로 빙빙 돌리시며 말씀하셨어. 이거 다 잡숫고 우리 아들 괴롭히지 말고 그만 나가 주이소. 그러더니 밥그릇을 대문 안쪽에 놓고 내 머리 위로 빙빙 돌리던 칼을 대문 쪽으로 던지시는 거야. 칼날이 대문 바깥쪽으로 향하면 객귀가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고 칼날이 안쪽을 향하면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어. 그렇게 칼날은 안쪽, 즉 내가 앉아있는 방향을 향해 가르쳤어. 한마디로 거부를 한 것이지. 그러자 어머니는 칼을 집어들고 다시 내 머리 위로 빙빙 돌리시더니
아까와 같은 부탁의 말을 하고 다시 한번 칼을 던지게 되었어. 하지만 칼날은 다시 안쪽을 가리켰지. 나는 어디서 배워온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웃기면서 믿기지도 않고 나중에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 무슨 동전 던지기처럼 확률상 몇 번 던지면 안쪽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지. 나는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한숨은 오싹함으로 변하기 시작했지. 아무리 던져도 칼날은 절대 바깥쪽으로 향하지 않았어. 좌, 우, 어느 방향도 가리키지 않고 칼날은 오로지 집 안쪽 방향, 나를 향했지. 그렇게 대여섯 번쯤 던지고 난 후 계속 칼날이 내 쪽으로 향하자 어머니는 부탁의 말투가 아닌 단호한 말로 객귀에게 나가기를 명령하셨어. 밥 먹고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집에 있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그러자 칼날은 아까와 다르게 심하게 요동을 치며 땅바닥에 떨어졌어. 그러나 칼날은 여전히 나를 향했지. 그렇게 30번을 넘게 던졌지만 칼날은 계속 내 쪽으로 향했어. 어머니는 칼을 집어들고 다시 내 머리 위로 빙빙 돌리며 고함을 지르시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어. 내 평생 그렇게 화를 내시던 어머니의 모습은 처음 봤던 것 같아. 빌어먹을 개끼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산 사람한테 노략질이고 주는 밥 곱게 처먹고 안 나가면 이 칼로 사지를 고마 발기발기 찢어 주겠뿐다잉. 그리고 어머니는 내 머리 위를 바람을 가르듯 휘두르더니 칼을 던지셨어. 그런데 칼날은 한참 빙글빙글 돌더니 바깥쪽을 향했어. 그러자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시더니 밥그릇에 담긴 밥을 대문 밖에 있는 구석에 쏟아붓고 소금을 한 주먹 쥐고 와 집안 곳곳과 내 몸, 대문 밖 골목에 두루두루 뿌리시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한마디 하시더니 나보고 들어가서 자라고 말씀하셨어. 그날 이후로 이유를 알 수 없던 통증은 진통제나 술을 먹으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완화되었고 잠도 편하게 서너 시간씩 푹 잘 수 있을 만큼 호전되었어. 그리고 2주 정도 지난 후에는 친구의 소개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완쾌까진 아니지만 일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좋아졌어. 나중에 어머니께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어머니가 어렸을 적 아팠을 때 외할머니께서 어머니께 했던 방법인데 외가 동네에 오래전부터 전해진 객귀, 즉 잡귀를 쫓는 방법이라고 하셨어.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를 기대하는 요식적인 행위였다는 거야. 그런데 칼을 30번 넘게 던졌는데도 단 한 번도 방향이 바뀌지 않았던 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나에게 진짜 무언가 붙었던 것이었을까? 먼저 이 이야기는 절대 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환각이나 환청에 시달릴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것은 아니며 군대 만기 전역한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자야. 내가 군대를 제대하고 빈둥빈둥 놀던 시절의 이야기야. 그 당시 제대하고 할 게 없어서 보안 전문 업체에서 잠시 일하던 때가 있었어. 마침 용인에 이마트를 오픈한다고 해서 보안 요원을 여럿 뽑고 있었는데 그때 지원하여 이마트 보안 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지.
이마트 정규직은 아니고 이마트 하청업체인 보안업체 직원인 거지. 뭐 하는 일은 알다시피 행사나 이벤트 때 아줌마나 아저씨들이 급격하게 몰리니 폴리스 라인으로 막고 해당 지점장 출퇴근할 때 내려와서 인사하고 문 열어주고, 이마트 안에서 일하는 알바나 직원들 퇴근할 때 물건을 훔쳐가나 검색도 하는 그런 일이었어. 근무는 주 야간으로 나눠져 있었고 야간은 2인 1조였으며 한 명은 지키고 한 명이 후레쉬를 들고 순찰을 도는 시스템이야. 총 3번씩 도는데 그 큰 매장이 온통 불도 꺼져 있어서 새벽에 순찰 돌 때면 엄청 무섭거든. 특히나 마네킹이 있는 곳 지나갈 때면 섬뜩하기도 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이 일을 시작하고 3달 정도 지나니 매일 같은 일에 뜬 눈으로 밤을 샌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 같이 일하던 분은 나이가 좀 많으신 형이었는데 온라인 게임을 좋아해서 보안실에서 게임을 하고 그랬거든. 아무튼 그날도 어김없이 야간 순찰을 돌고 있을 때였지. 뭐 자정, 2시, 5시 이렇게 3번 도는데 아마 2시 순찰이었을 거야. 푸드코트를 지나 마켓플레이스라고 마트 내에 있는 슈퍼를 돌 때였지. 어두워서 후레쉬를 켜고 순찰을 하는데 오싹해서 무전기로 형과 얘기하면서 순찰을 하고 있었어. 그렇게 한참 가다가 저 끝쪽에 있는 냉장고에 불이 켜져 있어서 누가 안 끄고 갔나 보다 해서 갔었지. 가까이 다가가자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길래 가봤더니 누가 그 진열 냉장고 쪽에 있는 틀을 빼놓고 내용물을 꺼내서 우걱우걱 먹고 있는 거야. 뒷모습으로 봤을 때 헝클어진 머리의 남자였는데 순간 겁이 났지만 괘씸하기도 해서 말을 했어. 거기 누구세요? 그러자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꾸역꾸역 앉아서 먹는 거야. 그러면서 혼자 뭐라고 중얼중얼거렸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었고 처음엔 중국인인 줄 알았어. 난 그제서야 무전으로 여기 누가 있으니 잠깐 와보라며 형에게 무전을 날렸어. 그런데 무전을 하기 위해 누르는 버튼을 누르고 말했음에도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는 듯한 느낌. 아무 응답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했어. 마치 누운 채 물에 빠져 시야가 물결에 일렁이는 것처럼 앞이 제대로 잘 안 보일 정도로 시야가 흐려지는데 그때 그 남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 크크대면서 앞에 있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기력해지고 당장 쓰러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때 의식은 살아 있었는데 그 남자가 분명 이렇게 말을 했어. 죽겠지. 죽겠지. 그러더니 몸이 나른해지고 마치 내 몸인데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 남자가 나를 마구 때리는 것 같았고 쌀알같이 좁아진 시야로 볼 수가, 아니 느낄 수가 있었어. 그리고 잠시 뒤 시원해지는 것처럼 시야가 밝아지기 시작했지. 그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 난 누워 있었고 옷은 축축해져 있었으며 머리가 순간적으로 띵 했어.
이상해서 후레쉬로 비춰보니 축축한 건 내 입술이 터지고 코에서 흐른 핏자국이었어. 그리고 정신이 들었을 때 옆에서는 후다닥 뛰는 소리와 욕하는 소리가 들렸어. 정말 학창시절 아이들과 패싸움도 해보고 그랬어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맞기는 처음이었거든. 앞니는 깨졌고 몸이 아프다기보다는 얼른 밝은 곳으로 나가고 싶었어. 난 뛴다기보다는 터벅터벅 걸어서 보안실로 향했어. 가까웠던 보안실은 정말 너무나 멀게 느껴졌고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었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렇게 보안실에 도착했는데 형이 없었어. 난 의자에 앉아 거울을 봤는데 얼굴은 이리저리 까져 있었으며 진짜 제대로 얻어 터진 거야. 그리고 왠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형에게 무전을 쳤지. 형, 그거 쫓아가지 마. 형, 죽을지도 몰라. 그냥 빨리 와. 지금 가고 있으니까 거기 좀 누워있어. 그리고 얼마 후 그 형이 보안실에 도착했고 앰뷸런스와 경찰을 부른 후 난 정말 말도 못할 피로감에 스르르 잠이 들었고 새벽쯤 병원에 실려가면서 잠이 깼어. 얼굴이 퉁퉁 부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난 다시 정신을 잃으면서 이거 뭔가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어. 다음날 가족들이 오고 형이 왔는데 내가 겪은 그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어. 그리고 정신이 들자 형사로 보이는 아저씨들이 왔고 난 똑같은 설명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어. 그리고 자초지종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내용은 이랬어. 같이 일했던 그 형의 진술이야. 보안실에서 한참 인터넷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순찰을 나간 뒤 조금 있다가 무전기에서 계속 칙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리더래. 그래서 무전기 전원을 껐다 켜봐도 계속 소리가 났고 무전기로 아무리 불러봐도 반응이 없어서 고장이 났나 싶었대. 하지만 별일 있을까 싶어 꺼놓고 있었는데 넥타이를 맨 남자가 안쪽에서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나가길래 PM급 사원인 줄 알고 엑스레이 투시기에 가방을 넣어주고 안녕히 가라고 인사를 했대. 그런데 그 남자가 실실 웃으면서 형에게 말을 했대. 아저씨, 안에 보안 아저씨가 괴물한테 맞고 있어요. 저러다 죽어요. 죽어. 그 말을 듣고 형은 뭔 소린가 생각을 했대. 그리고 그 남자는 사라졌고 방금 무전기와 더불어 뭔 일이 있나 싶어 달려갔더니 불빛 속에서 누가 발로 밟는 소리가 나길래 직감적으로 싸움이 났다고 느꼈대. 그 순간 달려갔는데 그 사람은 도망을 갔고 그 형은 그 뒤를 쫓아갔다는 거야. 처음엔 내가 죽은 줄 알았대. 그때 피를 많이 흘려서 바닥에 고일 정도였거든. 아무튼 뛰어서 쫓다 보니 앞에 가는 게 인간인지 동물인지 계단을 엄청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
뒤늦게 올라갔지만 없더라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무슨 환영을 받는데 따라가다가 자신이 차에 치일 것 같은 환영을 보게 되었대. 여기까지가 내가 겪은 이야기야. 지금은 그 일을 그만두었지만 당시 그 일로 내가 속한 회사 본사에서도 연락이 왔고 병가금까지 받기도 했으며 몇 년 지난 뒤에 어떻게 알았는지 취재 요청 전화도 왔었어. 그 후 같이 일했던 형과 술을 먹으며 심령이나 흑마술은 실존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어. 확실치는 않지만 그때 아마도 내가 흑마술에 당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뭐 인터넷이나 무서운 이야기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의 자료들 뿐이지만 분명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고 느낄 수 있었지.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그때는 꿈도 무엇도 아닌 실제 상황이었고 그 일 이후 다른 기이한 현상은 없었어.